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주차 각국의 철도 운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그 중간고사를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간고사의 논술형을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그 기한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 보고서의 작성 툴이 대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그 시험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그런 형태로 이 정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성정결해서 요약 정리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하는 어떤 정리된 습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말고사 때는 사이트라든지 유인물을 참조하더라도 자기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시해주면 정리를 제시해 주시면 그걸로 높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고사도 많이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는 좀 더 이런 어떤 논리 체계를 논리 체계에 의해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2페이지에, 일본 철도 운송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철도 운송을 본다 그러면, 이 남북 간의 그 길이가 3,0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섬들이 4개 있는데, 혼슈부터 해서 후쿠오카까지, 그죠? 큐슈까지 4개가 있는데 이런 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멀다, 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후쿠오카의 북쪽에서부터 큐슈 남쪽까지는 약 2,0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도로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 운송에서 가장 장점은 300km 이상에 갔을 때 장거리 운송이 철도 내륙 운송에서는 철도 운송이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예요? 450km?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철도 운송보다 트럭킹, 도로 운송이 더 활성화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도 운송거리 중에서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도 운송도 대부분이 일본의 철도 노선 부분도 사실상 많은 시차를 겪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는 20세기 초까지는 협계 열차를 많이 했는데요. 협계 열차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레일과 레일 폭이 1067제곱미터라든지 그 다음에 1372mm 이런 식으로 폭이 좁은 반면에 표준 궤도는 1435mm입니다. 또 어떤 데는 광계는 1524 소련 같은 이런 데는 1524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표준 궤도가 약 한 70%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표준 궤도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새로 확장되는 부분들은 신설 노선 부분을 표준 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신설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표준 궤도가 있고 혁궤는 옛날에 써있던 수인선이라고 그러네. 수인선이 아니라 인천하고 안산하고 그 부분이 아마 혁궤에 붙였는데 지금은 관계로 다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이 철도 운송의 특징은 뭐냐면 여객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객 운송의 총 수입원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쫓아서 사실상 열차를 편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도 운송은 일본 화물 운송의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했었는데 도로망이라든지 항만 시설 개발에 따라서 철도가 이제는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국내 화물 운송량의 1%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톤키로로 약 5%만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화물 운송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철도 부분에서도 일본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운송량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철도 운송은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장거리 운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고요. 특히 컨테이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떠올릴 수 있는 20피트, 40피트짜리 수출입용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4피트짜리, 8피트짜리, 16피트짜리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다양하게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는데 석유라든지 중량물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철도 운송의 이제 부흥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 국철에서 1949년도에 이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송 부분에 많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운영하는 게 JNR 우리 코넥스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JNR 운영도 이 민영화를 이제 단행하게 됐죠.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1, 2,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의 여객철도 회사를 한 개의 회사로 민영화를 시켜버렸죠. 적당히 말하면 우리도 서울 지하철 어떻게 돼 있어요? 뭐 9호선, 8호선 막 각각이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서울교통공사로 하나 통합하면서 되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단계는 이제 이 철도 서비스 제공받은 차선을 상속받으면서 이제 차선 규모에 비례해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안게 됐죠, 그죠? 그래서 청산하기 위해서 새롭게 JAR이라는 회사로 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설립된 게 바로 추진된 게 2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는 이제 이러한 어떤 27만 6천 명이라는 종업인이라든지 종업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인원 21만 5천 명을 로 감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듯이 청산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3단계 이런 식으로 1, 2, 3단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공사에서 이제 그거를 공기업에서 이제 탈피해서 민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공기업화해서 민영화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체산제를 운영하면서
철도의 조직들을 많이 개편을 하면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의 지금이 완전 민영화로 해서 독립체단제대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약 70%의 인원이라든지 운영의 70%로서 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기업들이 그 사기업화 되면서 경영 효율이 많이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도 좀 아쉽지 않나.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운송수단과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되는데요. 치열해지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연안운송, 해상을 통해서 연안운송 이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 벌크 화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이라든지 선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 운송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물 운송량들이 철도 운송량들이 자꾸 이 타 운송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철도 부분에서도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선과 선과를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컨테이너, 방금 말씀드렸듯이 4피트, 8피트 뭐 이런 식으로 화조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운송 화물인 시멘트라든지 석회암 같은 이런 벌크 화물들을 이 중거리 운송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 이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에서 친환경 문제,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철도 부분이나 해상 운송을 계속 투각시키면서 철도 부분의 운송을 높이고자 하는 게 일본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달 시프트 체계를 운영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는 800, 1000, 1200, 1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팔레트라든지 규격들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정합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4피트, 8피트짜리 4피트짜리는 1100 같은 경우에는 밑에 4개의 팔레트가 적재됩니다. 2단을 썼을 때는 8개가 적재되겠죠. 8개의 팔레타이저가 적재되어서 하나의 운송에 대한 유니트가 취급 단위가 됩니다. 그만큼 유니트 로드의 어떤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물에 대한 포장의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팔레트 치수라든지 컨테이너 트럭 적재함의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 시설의 표준화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하게 컨테이너가 다양하고 또 잘 치수 간의 정합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달 시프트 체계가 상당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적 지원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T11형에 대한 표준 유니트 로드를 단위를 해서 컨테이너라든지 적재함이라든지 일관성 있게끔 운송을 했을 때는
일본은 통상성에서 자원 지원,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경 감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모달 시프트를 모달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게 일본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달 시프트, 모달 체계가 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는 통상성하고 운송성 같이 표준화를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T11형하고 T12형을 중심으로 해서 자파라든지 식품 수송에 굉장히 적용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포장 제품의 어떤 상품의 이 형태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포장 치수들 파레트에 정확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정합성 있는 60T 포장 모델 69종이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T11형, T12형에 맞도록 96% 이상 적재율이 높은 박스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입해서 T11형 팔레트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도록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합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컨테이너들이 운송용 컨테이너들이 맥주라든지 쌀, 뭐 포대 화물, 냉장 화물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일본의 철도 물류의 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도 이 JR 프레이트에 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철도 로지스틱스인가요? 코레일 로지스틱스 그런 되겠죠, 그죠? 철도 코레일 로지스틱스 같은 로지스틱스와 같은 그런 어떤 JR 프레이트가 컨테이너 화물을 트럭 운송하고 연계시켜서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철도 가장 난해한 게 뭡니까? 대운송은 철도로 운송하지만 화차로 운송하지만 소운송, 화주에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JR에서는 그거를 뭡니까? 소운송 구간에는 이 트럭킹을 이용해서 화주까지도 이 배송할 수 있도록 하더라. 특히 속력을 높여서요. 110km 이상의 고속되는 고속 운행해서 일부는 이길 배송까지 확립을 할 수 있는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하역이라든지 제조부터 출하 운송 납품까지도 일관 운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들도 12피트짜리, 20피트짜리, 30피트짜리, 3피트짜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20피트, 40피트, 43피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피트 같은 12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2.6페달을 하고 전후의 폭을 3방향으로 바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컨테이너에 지게차가 바로 적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서 만든 게 특징이고 20피트짜리는 전후 면에서 이렇게 해서 개방을 통해서 다양하게 화물을 상하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요. 있죠. 그죠? 앞에 이쪽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요게 이제 12피트짜리 그죠? 12피트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면을 개방해서 완전히 개방하면 지게차로 이렇게 적재할 수 있고 그래서 4개 팔레트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요거는 20피트짜리
20피트짜리 30B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피트짜리인데 완전 개방을 해서 이렇게 이 화차의 컨테이너에 다양하게 화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운송 수단도 밑에와 같이 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20피트, 40피트, 뭐 12피트 조합을 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률이라든지 소형 화재들도 다양하게 철도를 컨테이너 운송을 통해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 일본의 그 철도 운송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컨테이너 규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20B, 19B, 뭐 19, 18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화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철도의 화차의 내치수 폭도 2470으로서 1100, 1100이 2열로 할 수 있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계하차의 어떤 그 폭도를 보면 내치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이라든지 맞게끔 화차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페이지에 보시면 적재 부분 보면 이 화차 형식도 보면 1100, 800짜리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폭이 있잖아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 되겠죠. 그죠?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양 사이드에 적재를 다양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세열식, 그죠? 세열자고 기둥 있고 세열 기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1100, 800 팔레트 사이즈도 개방을 했고, 그 와키 5000 형식 같은 경우는 1100, 1100을 16개를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화차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화차 내, 그죠? 화차를 하는 거고, 앞서는 말씀드린 거는 이 컨테이너를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화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차 내외에 적재 패턴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적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페이지에 보시는데요. 이 고객 니즈에 맞게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에 의한 도로 운송은 93년대 이후부터 이제 총 중량을 완화하면서 국제 해상 운송 컨테이너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20피트 같은 거는 20톤이 되어 있지만 이 40피트짜리는 최대 적재량이 적정 적재량이 이 40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까지의 18톤, 맞죠? 18톤, 20피트짜리 18톤이고 많이 적재를 하고 40피트짜리는 30톤까지 적재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30톤까지 적재를 하면 차 중량까지 한다고 그러면 차가 25톤이라고 그러면 55톤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트러킹으로 이제 옮겨 탔을 때, 환적을 했을 때 트러킹의 총 중량은 44톤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40피트짜리에서는 풀로 실지 않고, 잘하면 25톤, 뭐 23톤 이런 식으로 많이 싣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그래서 20톤에 약간 넘는 그런 어떤 적재 중량을 합니다. 그만큼 컨테이너에 어떤 공간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런 부분들을 국내 운송 부분에 중량을 좀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항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선박이라든지 고속 페리 같은 걸 투입해 가지고
해상 운송을 그 효율성 있게끔 하려고 이제 그 운송을 하는데 여기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맞게끔 컨테이너도 뭡니까 24톤짜리 30톤 뭐 48톤짜리 이런 식으로 화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로 그 페리선이라든지 선박에 연안 운송의 선박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개발해서 철도로 운송을 하고 또는 화차로 운송하고 또는 그 트럭킹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구조면에서도 화차 동일하게끔 평상식형 뭐 화차로 그렇게 평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얹어서 컨테이너를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해서 보수 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감되어 있었다. 그렇게 차량 화차 구조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그 신규 컨테이너들 코키 160, 72, 2000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요걸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컨테이너 종류도 어떻게 적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는 이제 화차의 그 적재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맨 밑단에는 화차의 적재함이고요. 위쪽으로는 컨테이너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는 상단에서는 그 12피트짜리가 둘, 넷, 5개가 적재되고 있고요. 20피트짜리는 3개가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피트짜리 2개하고 12피트짜리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30피트짜리는 2개를 적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죠? 적재 패턴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컨테이너의 크기에 따라서 화차의 조합이 달라지더라, 적재한 패턴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5페이지에 보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하나로 적재를 하지만 20피트짜리는 하나고 그래서 하나를 적재했을 때는 이렇게 가고 또는 2개를 적재했을 때는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14페이지와 같이 그 적재의 컨테이너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적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JR 플레이트에서 이제 그 화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화차를 개발했는데요. 성용차를 그 카렉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을 성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사설철도로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2단 적재를 해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화차도 개발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용차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인입선을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 출발도에서 바로 판매 영업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바디를 이용해서 아니면 JR 플레이트에서 이 소운송하고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용차들이 철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철도 수송들이 이제 증가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성용차라든지 특성에 맞게끔 특화하는 컨테이너를 개발하자. 그래서 수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차나 컨테이너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송 시에는 다른 품목을 수송할 수 있도록 그런 화차를 개발하자. 그렇게 그래서 자동차를 운송을 하고 난 다음에 회송할 때 일반 그 소형 컨테이너를 적재를 해서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복 운행의 적재 효율을 높이면서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사카하고 삿포로하고 오사카 열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물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계절 시즌별로 그죠? 그래서 연평균 적재율이 삿포로하고 오사카 간의 열차가 많이 높지만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삿포로에서 이제 오사카 가는 거는 양파라든지 뭐 감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송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올 때는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올 때는 우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서 홋카이도로 아니면 삿포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송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 계절별 아니면 지역 특산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개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차로 오지 않고 실차로 오면서 그만큼 운행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삿포로하고 뭐 홋카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일본의 이제 나고야라든지 도쿄의 중심으로 해서 공산품들이 이제 삿포로를 갈 때, 삿포로에서 이제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가을 감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라든지 특산품들을 철도로 운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왕복 운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렉의 이제 도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하게 그죠? 오른쪽에 사진에 나타나듯이 이제 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스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 2단 적재를 해서 렉을 만들어서 적층 렉을 만들어서 적재하는 방법 아니면 차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렉을 만들어서 이 렉 자체가 바로 차량에 운송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라든지 화차에 운송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컨테이너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도 운송 형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어떤 바탕을 해서 모디파이해서 벤치마킹해서 요즘은 차량들이 8대 또는 소형 트럭은 10대까지도 운송한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철도 운송을 발전시켜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일 큰 게 이제 환경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친환경 운송 수단이다. 그 다음에 운송비도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JR 플레이트를 통해서 도어투도어 시스템, 운전 수송까지도 이제 일관성 있게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도심지 내에서 이제 경유 차량의 오염 배출 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경유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특히 상당히 이런 부분들 규제가 강화돼서 친환경 차량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CNG 차량 이런 차량 아니면 사실상 도심지에서 배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성 문제가 수송 부분의 환경성 문제가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운송 부분에는
친환경 운송 수단 중에서 상당히 그 호황이 높은 인기도가 있는 그런 운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컨테이너를 화재에 맞게끔 컨테이너 개발해서 철도 운송을 높이고자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그 거점을 놓고 그 거점과 연결해주는 직통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프레이트 라이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 뭡니까? 직통 서비스를 하면서 그만큼, 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운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만큼 화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점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서비스, 뭐 특급 열차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거점과 주요 역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3차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벤치마킹 가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거는 도심 지역 내에 옛날에 철도 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물류 거점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지 내에 일본 동경역까지만 해도 도쿄역만 해도 배후지에 이 물류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 내 지선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배송망도 늘릴 거고, 그 다음에 화물 열차도 이제 장대화하면서 일회 운송량을 높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도모한 수송 서비스를 함으로써 가격뿐만이 아니라 안정성, 그 다음에 수송 품목의 서비스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도 장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면서 계속적으로 철도 운송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포워딩까지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철도 콜레일에서는 심지어 통관 업무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는 포워딩 업무, 국제 운송까지도 일괄 운송까지도 확대돼가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로라든지 항만, 공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철도 서비스가 쇠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는 역액하고 분리해가지고 일본 전역에 이제 철도 화물 운송 서비스를 거점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주별로 다양한 어떤 컨테이너를 해서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친환경성 문제,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현대화 설비를 도입하면서 노동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화물 서비스는 도로 해운 운송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점차 철도 운송은 친환경성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설비, 거점 개발, 도어투도어 시스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시설이라든지 수송 시스템이라든지
장비의 현대화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이라든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게 일본의 철도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운송거리가 짧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100km 미만은 그 특수화물 외에는 잘 안 하려고 운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화차 운송입니다. 화물 운송입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송도 보면 이 유계화차, 무게화차, 컨테이너 차 뭐 이렇게 해서 특수화물 차 이렇게 있는데 특수화물 차는 뭐 양해라든지 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화물에 맞게끔 개발돼 가지만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입니다. 공산품을 운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운송 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취급 조건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트러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철도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일본과 같이 운송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운송 정책이라든지 수단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